아무리 한류 열풍이라고 해도 한국은 후진국이야.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난리가 났었잖아? 아니, 그건 일시적인 거고, 한국의 위상은 해외로 나가보면 알 수 있어. 혹시 여러분도 해외여행을 가보셨나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 기다리다가 지치셨던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인들 차례만 오면 공항에서 마치 VIP 프리패스처럼 휙휙 통과시켜주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그런 믿기 힘든 한국인의 위험을 체감한 영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결국 그녀는 한국으로의 이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20대 여자 엘리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창 이민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지금 임신 초기라서 출산 전에 이사를 완료하려고 열심히 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주변에서는 세계 최고 강국이라는 영국을 두고 어디로 이민 가냐고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저는 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에게 한국은 꿈의 나라이자 영국도 능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모국이기도 하답니다. 저와 남편은 국제결혼을 한 부부인데요. 남편이 영국으로 일을 하러 왔을 때 제가 다니던 회사가 남편 회사와 협업을 했었어요. 그때 만나 인연이 되어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일하러 왔다가 저를 만나는 바람에 예정보다 오래 영국에서 몇 년간 살았었어요. 이제 제가 한국으로 가서 살 차례인 거죠. 사실 저는 예전부터 한국에 가서 살고 싶었는데 코로나도 있었고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남편이 한국에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 드디어 한국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왜 굳이 영국이라는 좋은 나라를 두고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하냐고 의아해하곤 하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한국의 강함을 알았던 건 아닙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름이나 김치 정도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도 다른 백인들처럼 아시아의 나라들은 전부 다 개발도상국이나 그 이하라고 생각했었어요. 동남아 지역 나라들처럼 관광업이나 서비스업이 아니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시아 사람인데 영국으로 취직해서 온 남편이 대단하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한국인들도 해외 유명 기업 취업은 거뜬히 해내는데 말이죠. 일단 유명 기업들에서도 한국인들을 엄청나게 선호하기도 하고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영국이었고 영국은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굳이 서로 모국의 문화를 깊게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영국 땅 위에서 사는 이민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긴 했지만 한식이나 엔터테인먼트 문화들 위주였어요. 한국의 국력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죠. 그러나 이런 제게 한국의 힘을 제대로 알게 해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건은 저와 남편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을 때 생겼어요. 영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은 유럽의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저희 둘 다 유럽은 처음 가보는 거라 정말 기대가 컸었어요. 더군다나 이탈리아는 사랑의 나라로 유명해서 신혼여행하기에는 딱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현지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저와 남편은 이탈리아 파리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큰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이탈리아에서 대대적인 노동자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탈리아가 파업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파업이 어찌나 빈번한지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유럽 국가 출신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렇다 보니 입국 심사대에도 심사관이 단 2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수백 명 가까이 되어 보이는데 심사관은 둘이라니 이건 재앙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몇 시간은 대기해야 할 수도 있겠다는 각오를 하자고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없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통제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어요. 라인을 관리하는 직원들조차도 없었으니까요. 그 수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줄을 서 있었는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위치가 휙휙 바뀌고 있었습니다. 분명 앞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뒤쪽으로 가 있고 그러다가도 또 옆으로 밀려나고 있더라고요.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 새치기는 기본이었고요. 서로 먼저 서 있었다고 곳곳에서 싸우는 소리들도 들리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저를 데리고 어느 한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각각 여권들을 꺼내고, 유학생들은 학생 비자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입국에 필요한 준비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신기해서 지금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왜 먼저 다 준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 사람들은 언제가 됐든 자기 차례가 오면 이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괜히 미리 힘 빼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얼마 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던 몇 안 남은 공항 직원들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외교관들이나 국가적인 일로 입국한 사람들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빠지고 나자 그 다음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직원이 다음으로 한국인들은 다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특정 나라 하나를 콕 집어서 부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의아한 얼굴이 되었어요. 심지어 싸우던 사람들도 싸움을 멈추고 웅성웅성거렸죠. 그러나 남편은 잘 됐다고 하면서 얼른 가자고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놀라서 보니까 함께 모여있던 한국인들은 이미 입국 심사대 앞으로 가서 가지런하게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입국 심사관은 차례대로 한 명씩 여권을 확인하고 입국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새 저와 남편도 심사대를 통과해 입국을 완료한 상태가 되었어요. 걱정과는 다르게 무사히 입국을 완료했다는 안심도 잠시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남편을 비롯한 한국인 무리를 보고 다들 항의를 하고 있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만 저렇게 따로 먼저 입국시켜주냐고요. 인종차별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백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하니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도 궁금했었어요. 왜 한국인들만 따로 모아서 먼저 입국을 시켜줬는지요. 그래서 지나가던 공항 직원 한 명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인들이 먼저 입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자 공항 직원은 저를 보고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 직원은 되려 황당한 얼굴로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인과 결혼까지 했으면서 한국의 힘을 모르고 있는 거냐고요. 한국인들은 입국 심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금방 끝나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먼저 입국을 시켜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한국인들은 입국 심사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한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직원은 본인이 더 신나하더라고요. 자기가 공항에서 일하면서 가장 즐거울 때가 바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발견할 때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선 입국 심사를 할 때 미리미리 다 필요한 서류들이나 여권을 꺼내서 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심사관들이 일일이 뭘 꺼내다 하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척척 건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전 한국인들이 미리 여권들과 서류들을 꺼내 준비하고 있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준비가 아니라더라도 한국인들의 입국 심사는 너무 편하다고 했어요. 이유는 바로 한국 여권에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교육을 들을 때 각 국가별로 여권을 구분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어떤 국가는 강도가 조금 덜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심사 기준 교육 시간이 가장 짧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 여권의 파워 때문이었어요. 일단 한국 여권을 꺼내기만 하면 프리패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형식적인 질문만 하고 통과시켜 주라고 교육한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경악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일을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국 여권을 가진 한국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거라고 하니까 그건 또 아니죠. 한국은 어차피 190개가 넘는 국가를 무비자로 다닐 수 있는 나라니까. 한국 여권만 보이면 무조건 그냥 입국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알지 못했던 사실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실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유럽의 강대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에서도 이 정도로 대우하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이라도 말 다 했죠. 그 후로도 남편의 한국 여권 덕분에 세상 편하게 신혼여행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노동자 파업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관광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다는 버스와 지하철 환경도 더욱 나빴고요. 그나마 택시 기사들은 조금 남아 있어서 주로 택시를 이용해 돌아다녔는데요. 택시 정거장에서 택시를 잡을 때 항상 저와 남편은 3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남편의 한국 여권을 보고 먼저 태워주겠다고 다가오는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같이 택시를 기다리던 다른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여권만 꺼내고 있으면 쉽게 택시를 잡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관광객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화낼 정도였어요. 어떤 백인은 자기를 제치고 한국인들을 태우는 택시기사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도 만만치 않게 대응했는데요. 한국인들은 매너도 좋고 택시 안을 어지럽히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고 음식은 타기 전에 다 먹거나 단단히 밀봉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백인에게 택시를 타고 싶으면 지금 들고 있는 샌드위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인은 샌드위치는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재산이고 택시도 내 돈 내고 타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항의했어요. 그 말을 들은 택시기사는 코웃음을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택시 안이 더러워지면 나중에 청소하느라 고생하는 건 자기라고요. 그러니 자기는 고생 덜 시켜줄 한국 사람들을 태울 거라고 하며 그 한국인들을 태워서 사라졌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본적인 에티켓들이에요. 그렇지만 개인주의가 강한 백인들 사회에서는 어차피 내 돈 냈으니까 사용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이 강하죠. 그러니 뒷정리는 자기들 몫이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것 같았습니다. 남의 택시나 공공기물들도 내 것처럼 소중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거죠. 이런 한국인들의 매너 넘치는 행동들 때문에 택시 기사들은 한국인들이 타면 정말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도 남편이 한국인이라서 덕분에 택시 비용도 조금 깎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신혼여행 중에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시위하는 노동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노래를 부르면서 시위를 하는 시위대도 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노랫소리를 듣고 멈춰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거 한국 아이돌의 노래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사가 이탈리아어 가사인데 잘못 들은 것 아니냐고 했어요. 남편은 반신반의하면서 시위대의 한 노동자를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혹시 K-팝 아이돌 노래 아니냐고요. 그러자 그 노동자가 반갑게 웃으면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에게 혹시 한국인 아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여권을 꺼내 보이면서 한국인이 맞다고 하자 그 사람은 엄청 좋아했습니다. 자기는 K-팝의 열성팬이고 여기 모인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시위할 때 사용할 노래를 K-팝 노래로 골라서 가사만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노래는 따라 부르기도 쉽고 멜로디도 좋아서 시위할 때 사용하기 너무 좋다고 해요. 한국 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기념품 샵까지 한국인인 남편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한국에 가서 살게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제가 귀화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는 한국 국민으로 자라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권만 있으면 어디를 가나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다닐 수 있잖아요. 첫날에도 남편이 한국인이었어서 그렇지 저 혼자 왔었다면 공항에서 빠져나오는 데만 반나절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국인들과 함께 있으면 생활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국립박물관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니만큼 당연히 한국인 관광객들도 있었어요. 그 한국인들은 서로 처음 만난 사이더라도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래서 서로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돈도 많이 아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은 공항에서처럼 알아서 먼저 딱딱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많은 박물관에서도 질서정연하게 먼저 줄을 서고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정말 좋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먼저 입장시켜주거나 앞으로 안내해줬어요. 그래서 줄 서서 봐야 하는 유명한 작품들도 오래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단합력이 정말 돋보였는데요. 파리는 소매치기를 정말 조심해야 하는 나라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방을 거의 끌어안고 다녀야 하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모여서 서로서로의 가방을 유심히 잘 지켜봐 주었습니다.
누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 대신 가방을 맡아주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친해졌다고 해도 어떻게 처음 만난 사이에 가방을 저렇게 맡기나 싶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남의 가방을 자기 가방처럼 소중하게 앞으로 끌어안아 지키는 걸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배려심 깊은 마인드가 국민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국립박물관답게 돌아다니는 동안 소매치기를 당해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봤는데요. 한국인 관광객들 중에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뭉쳐서 모여다니며 서로 망을 봐주니까 한국인들은 아예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백인이라고 만만히 볼 수도 있다고 저와 남편을 가운데 쪽으로 세워서 걸어줬어요. 바깥쪽에 서면 자신들도 위험할 수 있는데 저를 먼저 그렇게 배려해줘서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가보지 못했던 했지만 이미 한국이 대단한 선진국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국민성은 영국에도 없는 강점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런데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 수 없죠. 여행 마지막 날. 출국하는 공항에서도 파업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날도 역시 관리하는 직원들이 한국인들을 먼저 불러 모으더라고요.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다들 여권과 비행기표를 미리 꺼내놓고요. 한국인들은 한 무리라고 해도 출국 수속을 다 밟는데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인들만 먼저 내보내주냐고 항의하던 사람들도 한국인들의 출국 속도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한국인들 무리를 먼저 내보내니 훨씬 한산해지기도 했고요. 지나가던 한 사람이 한국인들은 여권 하나만으로도 가는 나라마다 도움을 준다고 해서 재미있었습니다. 신혼여행부터 한국의 힘을 체감한 저는 그날부터 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한국에 가면 외국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미래 제 자식도 아마 한국에서 살게 된 걸 부모에게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 여권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해서 한국인들이 여행을 하기 수월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는 한국 여권만 봐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니 대단히 큰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이런 곳이야. 여기 한국에서 사는 중국인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어떤 좋은 호텔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더니 한 여성은 한숨을 크게 쉬는데요. 너도 한국 가서 그렇게 됐구나. 중국에 있는 여성이 이야기를 하자 친구는 기분 나빠서 전화를 끊고 맙니다. 친구가 어떻게 변했고 중국에 있는 여성은 왜 한국에 있는 여성을 한심하게 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혁비입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성공적인 반도체 사업을 하는 집안의 외동딸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부모님은 한국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자주 하셨습니다. 중국이 한반도를 통치하던 식민지 시대부터 한국에 대한 씁쓸함을 품고 계셨죠. 저는 한국을 우월한 중국에 비해 후진적이고 문명화되지 않은 나라로 여기는 그들의 경멸적인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한국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기 제 의견은 전적으로 인종적 편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비싼 사립학교에서 반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인에 대해 비슷한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점령한 전시 역사를 간과하고 중국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문화 중 하나라고 찬양했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성격 탓에 저는 어울리기 위해 이러한 중국의 우월주의적 신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링웨이는 사실 제가 처음으로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만났고 몇 년 동안 매우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링웨이의 관심은 제가 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항상 차별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최신 K-팝 보이밴드에 열광하고 한국 배우의 심쿵 연기에 열광하곤 했죠. 저는 처음에는 그저 어리석은 팬심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링웨이는 진지하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며 회화 연습을 하기도 했죠. 저는 그런 쓸데없는 언어를 배우느라 시간을 낭비한다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링웨이는 한국을 미래지향적이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회로 바라보는 선망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링웨이가 중국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을 때 저는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서울에 있는 한 기술 스타트업에 인턴십을 수락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링웨이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고 귀국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3년 동안 소셜미디어에서 본 그녀의 새로운 한국 생활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링웨이는 당황하지 않고 복잡한 서울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하고 한국식 패션을 멋지게 소화했습니다. 회사에서 성차별적인 상사들은 정중하게 차를 따르지 않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반면 바다 건너 서울에 있는 링웨이네 회사는 복종보다는 대담한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링웨이가 얼마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지 부러움에 불탔습니다. 오랜 시간 중국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제 세계관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무지를 깨뜨리기까지는 운명적인 여행이 필요했습니다. 링웨이가 서울로 이사 온 지 3년이 지난 후 나는 마침내 방학 때 그녀를 직접 만나러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녀가 문화적 장벽에 부딪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내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깔끔한 시설과 다국어로 된 유용한 안내 표지판이었습니다. 복잡한 중국의 베이징 공항과 비교하면 그 효율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링웨이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동안 저는 중국인 방문객을 의아해하는 한국인들의 시선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을 적대시하는 중국인들의 시선과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링웨이 역시 제가 알던 수줍고 불안해하던 소녀에서 자신감 넘치는 국제적인 여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행 급행열차를 타고 그녀의 세련된 고층 아파트로 돌아가는 동안 그녀의 멋진 강남 동네와 무료 식사 및 사내 피트니스 센터와 같은 사무실 혜택에 대해 쉬지 않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촌스러운 스웨터를 입던 링웨이는 사라졌습니다. 링웨이는 이제 몸매를 감싸는 의상과 짧은 치마로 자연스럽고 섹시한 스타일을 연출했습니다. 한국 적응 첫날 밤 직접 만든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며 그녀는 한국의 스타트업 브랜드가 전 세계에 자신의 스토리를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케팅 전문가라는 직업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링웨이는 한국 사람들은 늘 친절하고 내가 노력했다는 걸 알면 잘 대접을 해주는 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트렌디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는 최첨단 패션 및 기술, 쇼룸이 있는 미래형 건축물에 활기찬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홍대 젊음의 거리에서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학생들이 화려한 K-팝 소품으로 가득한 카페에서 사교를 즐겼습니다. 개발도상국이라는 한국의 과거 명성을 생각하면 명품 매장과 광고판의 외국인 모델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며칠 동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식당, 공원, 박물관, 유흥가를 가도 현지인들은 링웨이의 한국어 실력을 칭찬하며 함께 온 중국인 친구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던진 말이었지만 그들의 말은 제가 평생 이 나라에 대한 진실을 묻어둔 채 오판을 해온 사실을 서서히 드러냈습니다. 3주간의 서울 체류가 끝날 무렵 링웨이는 다음에는 저를 데리고 서울 외곽으로 깜짝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KTX 고속열차를 타고 2시간 남쪽으로 이동해 해변과 산행, 지글지글 끓는 해산물과 복잡하게 장식된 사찰이 곳곳에 있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링웨이는 모래사장에서 매콤한 생선 스튜로 저녁을 먹으며 지난 3년간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과 커리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나라가 자국, 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느꼈습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젊은 도시 전문직 종사자들은 링웨이가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하지만 링웨이는 중국이 경시하는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한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링웨이의 선구자적 정신에 감탄해야 할 시기에 저는 무식하게도 그녀의 열정을 무시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중국의 우월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집착했는데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곳곳에서 진실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한국에서 링웨이의 경이로운 성공을 직접 목격하고 눈을 뜨게 하는 만남을 통해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속에 정직한 변화의 씨앗이 처음으로 심어졌습니다. 마음을 바꾼 한국 여행을 마치고 베이징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시각과 여전히 주변에 만연한 한국인에 대한 무시적인 시각을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이 많은 임원들이 가끔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곤 했는데 이는 제 최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고착화된 편견에 맞서고 싶었지만 아직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때 관리직으로 발탁했던 스타 직원은 갑자기 승진 궤도에 오르지 못한 거 보면 아직 편견에 맞서 싸우긴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갓 깨우친 제 생각은 생산성보다 장시간 근무를 숭배하는 회사의 구시대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링웨이의 역동적인 직장에 대한 기업과는 대조적으로 답답한 분위기는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나자 조부모님은 저에게 맞선 모임에 참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제 또래 여성들이 대부분 결혼한 30살에 아직 미혼이었던 저는 이제 커리어보다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집안의 유망한 구혼자를 만나기 위해 불편한 정장을 차려입고 1분 만에 거절 의사를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순전히 사회적 지위 때문에 선택된 어떤 남자의 충실한 아내가 된다는 생각에 서울에서 매력적인 연하남들과 아무거리낌 없이 데이트하던 링웨이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링웨이가 외국에서 경험한 것처럼 나만의 독립성을 탐구하기보다 한국의 낡은 문화적 기대에 미리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결혼 상견례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은 저와 가족 사이의 소원함을 키우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중국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열등감을 비웃는 제 또래의 중국 사제론자 동료들 사이에서 사교계에서 물러났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제 편협한 사고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했던 이 좁은 사회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점점 빈번해지는 화상 채팅을 통해 링웨이가 더욱 번창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링웨이는 27살의 나이에 홍보 매니저로 승진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한국 명품 브랜드의 중요한 홍보 캠페인을 감독하는 등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사장님이 방금 싱가포르 지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하셨어. 그래서 거기로 왔다 갔다 할 거야. 제가 우울한 책상에서 서류를 뒤적이는 동안 그녀는 비틀거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겪은 문화적 충격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환경으로 돌아오자 해외에서 배운 것을 무지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전수해주고 싶다는 처음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링웨이의 끊임없는 격려가 지구 반대편에서 여전히 제 낙관주의에 불을 지피지 않았다면 충격으로 인해 그 다음 해에 집에 갇혀 더 어두운 정신 상태에 빠졌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다니던 대학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안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사회학과 학과장이 저를 아시아 과목의 초청 연사로 초청해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중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수입을 위해 마지못해 수락했지만 현대 서울의 학생 생활과 한국의 세계화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는 학생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매료되었습니다. 편견에 물들지 않은 학생들의 진지한 호기심은 그 시간 동안 제 기분을 엄청나게 고양시켰습니다. 곧이어 한국 및 동아시아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구성하는 객원 교수 임명으로 강사 역할이 확대되었고 해외 경험에 대한 생각과 분석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기업의 패스트트랙을 벗어나 학계로 우회하는 것에 대해 혐오스러운 한국 집착에 초점을 맞춰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베일에 쌓여있는 한국에 대해 젊은이들을 무지보다는 통찰력으로 인도하는 지적 도전과 정서적 만족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저는 제 자신의 어려운 깨달음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문화적 오해를 해소하는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운동 역사와 혁신산업에 힘을 실어주는 최근의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학생들과 함께 배우면서 제 눈은 더 넓어졌습니다. 여전히 진로 변경에 대한 갈등과 이로 인한 가족과의 이별이 있었지만 과거와 현재 자아와 세계 사이에서 중국인이 거의 없는 문화를 연결하는 이 독특한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대학 강의에 진출한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마침내 오랜 해외 생활을 통해 일깨워진 열정과 제 경력을 일치시켰습니다. 하지만 첫 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부유한 가족 인맥이 제공한 엘리트 기회를 모두 버릴까봐 사다리 오르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셨죠. 우리는 비싼 사립학교 교육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논쟁으로 긴장된 의무적인 명절 방문 외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외국의 지나친 영향에 의해 타락한 이 기이한 집착을 계속하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막강한 비즈니스 군중 없이 제 사교계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지인들은 제가 해외에서 오래 살았던 경험을 이해하지 못했고 한국에 대한 매혹에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맹목적인 무시나 무지한 질문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다시 외로운 자립으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먼 거리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링웨이마저도 그녀의 화려한 서울 생활이 저의 소박한 학창 시절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빨라지면서 멀어져 갔습니다. 세련된 강남 펜트하우스와 싱가포르 고층 오피스를 오가며 한국 연예인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가득 찬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끈끈했던 유대감이 사라진 것을 슬퍼했습니다. 머나먼 물리적 거리는 이제 그녀가 흥미진진하게 한국 인맥을 쌓는 동안 제가 지적 관심을 현지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벌어진 감정적 틈새를 반영했습니다. 그 시기의 유일한 희망은 왕진진이라는 선임 교수님이 저를 보듬어 준 것이었습니다. 왕진진 교수님은 중국의 대표적인 한국 관계 전문가로 특히 중국 청년들을 교육하고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져 온 한국인에 대한 고루한 사회적 태도를 바꾸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의 강의 스타일과 대담한 아이디어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는 저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진진 교수님은 당시 제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었고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학자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저의 비전통적인 경력에 대한 학문적 불평불만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는 초기 강의에서 흩어져 있던 제 생각을 수세기에 걸쳐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정치적 적대감과 함께 복잡한 문화적 상호 의존성을 검토하는 심도 있는 역사적 분석으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의 엄격한 지도 덕분에 저는 자신감과 지식을 강화할 수 있었고 문화를 연결하려는 원초적인 열정을 독특한 학자적 정체성으로 연마할 수 있었습니다. 왕진진 교수님의 지원 덕분에 제가 가르치는 한국사회 과목의 대학생 등록자 수는 매 학기마다 급증했습니다. 현대 한국을 접하지 못한 중국 젊은이들이 이 수업에 대한 갈망과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자격이 없는 저였지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 역시 뿌리 깊게 박힌 부정적 고정관념을 뒤집기 위해 진지한 학구열을 불태우는 중국인 교수를 만나고 싶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계 밖에서도 한국과의 관계가 깊어진 중국 기업부터 역사, 화해의 관점을 모색하는 문화기관에 이르기까지 제 강연 초청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여전히 주니어 강사 수준의 급여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에 대한 미묘한 시각을 키우는 풀뿌리 영향력은 중국 기업보다 훨씬 더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서울 컨퍼런스에서 양국 청년층의 소프트파워 문화적 유대관계에 대해 내년에 달라는 초청장이 도착했을 때 몇 년 전 링웨이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 크게 달라진 한국을 다시 방문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왕진진 교수님은 그 과정에서 한국에 남겨진 제 옛 모습과의 결별을 받아들이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제 발표는 한국 학계와 언론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고 예상치 못한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양국 정부 간의 정치적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과 한국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일치시키는 숨겨진 세대교체를 강조하면서 초기의 문화 충격 이후 저의 정신적 정렬 과정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찰은 중국과 한국 청년들의 관계에 관한 한국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베이징에서 촬영한 한 장면에서는 요즘 다른 문화적 영향보다 K-팝 밴드와 한국 음식에 열광하고 K-콘 콘서트에 참석하는 중국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문화의 일부가 이곳에서도 주류가 된 것을 목격하고 받은 충격은 감정적인 깨달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알아본 왕진진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과 링웨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표면적인 성공을 쫓는 것은 다음 세대의 문화 간 동정심과 지혜를 키우는 일보다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정통적이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모든 반대자들과 마침내 화해하면서 안도하며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컨퍼런스의 연설 초대는 진로 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발견한 시민적 목적과 조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절된 한국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과거와 단절함으로써 더욱 단단해진 저는 대학 강의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스승이셨던 왕진진 교수님은 언젠가 저를 아시아과의 후임 학과장으로 지명할 계획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이 저의 풀뿌리 외교 활동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도 마지못해 교수직을 수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자신감을 얻은 저는 미묘한 차이에 주목하며 다문화 문제를 다루는 기자와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는 표면적인 화려함에만 집착하는 이전 외국인 친구들과의 신선한 대조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순조로워 보였지만 가족의 응급 상황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엘리트 사립병원에서도 간신히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마지막 몇 주 동안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에 대한 괴로움이 상처처럼 삶아 터졌습니다. 왜 나는 이런 엉뚱한 한국 환상을 쫓다가 제대로 된 사람과 결혼해서 정착하지 못했느냐며 그녀는 수년간 억눌려 있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비아냥 섞인 말은 임종 직전까지도 뼈에 사무쳤습니다. 특권적인 혈통을 버리고 별 볼일 없는 교수직을 택한 것에 대한 오래된 의구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 인생의 모든 기회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신 분에 대한 의무를 배신한 것은 아닐까요? 부유한 집안 친구들이 왜 나 같은 사람이 지금쯤이면 완벽한 가정을 꾸려야 할 텐데 알 수 없는 한국 문제에 대해 강의하느냐고 투덜 때는 상반된 감정이 긴 장례식 내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기대에 대한 나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묻어버리는 것은 냉정한 직감의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진진은 현명한 태도로 슬픔에 빠진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그들의 꿈에 대한 부담이 더 이상 우리의 목적을 가리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네. 자네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과 미래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전통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져야 하겠나. 아버지가 한 달 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제 캠퍼스 사무실에 나타나셨을 때 아버지의 말씀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막다른 길인 이 직업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제대로 기리는 존경할 만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셨을 때 또 한 번 이 말을 치며 거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아버지는 어머니가 임종 직전 제 결정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이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성공에 대한 낡은 관념에 도전하는 용기로 엄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만들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으셨어요. 아버지는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우리 집안 배경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열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나의 강요를 되풀이함으로써 네 엄마가 죽어가는 바람을 배신했어. 이 고집불통 노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니?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면서 세월의 거리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문화적 태생적 권리와 어렵게 얻은 관점을 모두 지키려고 애쓰며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그 말 한마디로 가벼워졌습니다. 그 고통스럽지만 화해의 순간에 저는 기대의 사슬에서 벗어나 때때로 힘들더라도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왕진진 교수님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으로 저는 마침내 낡은 편견과 새로운 현실 사이에 놓인 젊은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 즉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중국의 미래가교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과 성묘를 마치고 저는 다시 활기를 되찾은 열정으로 다가오는 대학 강의 시즌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해외에서 맺은 한국 지인들도 저의 가교 역할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지면서 저를 다시 한번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소원했던 링웨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을 때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의 말을 듣고 처음의 경계심은 사라졌습니다. 렌나는 겉만 신경 쓰는 우선순위에 사로잡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우정을 소홀히 한 바보 멍청이였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 링웨이가 울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연락을 거의 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갑자기 링웨이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에 묘사된 화려한 해외 생활은 그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숨가쁘게 돌아가는 생활 방식이 그녀의 행복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눈감아 주었습니다. 화려한 커리어와 친구들도 다음 성취를 위해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점점 커지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어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최근 강의 동영상을 보면서 내 안에 사라진 내면의 빛을 보았고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었어. 정말 미안해. 처음 충동은 수년 동안 제가 시련을 겪을 때 그녀의 부재가 제 고통을 얼마나 깊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회로 가득 찬 그녀의 목이 매는 말을 들으니 그때는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링웨이, 너가 여전히 내 곁에 있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너무 많았어.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에 집착한다고 해서 우리가 치유되지는 않아. 지금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대학 시절부터 때려야 뗄 수 없었던 서로 다른 삶의 길을 화해했습니다. 한국인의 고정관념을 뒤집는 저의 강의는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사라지고 있던 링웨이를 매료시켰습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독립할수록 그녀는 어디에서도 유대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산과 경력이 고국의 또래를 앞지르는 30살이 되자 링웨이는 중국 친구들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사는 모습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된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우리 둘을 고립된 상태로 만들었고 링웨이는 극단적인 이질감 속에 저는 문화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링웨이에게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또다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링웨이는 해외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내가 중국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어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당장의 소외감이 아니라 시간이 쌓이고 꿈이 흐트러지면서 서서히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정체성의 뿌리는 하나의 문화가 채워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에게 급격한 산업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의 모습을 강의하면서 이런 생각이 오래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동남아 이주민을 통합하는 것보다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송환되는 조선족을 선호했습니다. 가족 수가 줄어들면서 수십 년 안에 조선족 인구를 2배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새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은 아직까지 제안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이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갈등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도전이 링웨이의 소우주, 즉 새로운 가능성을 아우르는 뿌리와 날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대화를 나누며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아가 어떻게 끊임없이 문화적 그릇을 재창조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복합된 정체성은 국적 내부가 아닌 국적 사이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첩된 영역에 거주하는 저의 특별한 한계적 현실은 그 자체로 뚜렷한 국가 정체성이 되었으며 목적이 풍부하면서도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국수주의적 고립주의가 커지는 가운데 다문화를 포용하려는 중국의 고군분투를 다뤄달라는 국제회의와 외국 대학들의 초청이 쇄도하면서 이러한 공명의 메아리는 몇 달 동안 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와 느꼈던 소외감은 이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운명으로 피어났습니다. 요즘은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베이징 근교에서 더 많은 한국계 혼혈인의 얼굴을 발견하고 예전 같으면 왠지 모르게 오염된 곳이라며 기피했던 곳곳에 한류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어릴 적 한국에 대한 편견을 지탱하던 인종적 본질주의가 세대를 거듭하며 조금씩 사라지고 그 대신에 존경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공평한 흐름은 지혜의 인내심을 허락한다면
오래된 증오가 녹아내릴 여지를 남깁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호텔 아니요. 여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내부입니다. 여기 한국의 대표 승무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다음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들의 공간의 정적을 깨며 문이 드르륵 열리고 외국 항공사의 직원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우르르 들어오는데요. 모두 굉장히 좋지 않은 표정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의 대표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에서 일한 지 3년 차 되는 20대 승무원인 도브라고 합니다. 몇 번의 비행만 더하면 곧 휴가를 쓰고 잠시 쉴 예정이에요. 일에 대한 열정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냥 흥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의 목표는 휴가를 가는 그날만을 생각하며 남은 비행들 모두를 평소처럼 무사히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날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항공기는 일본을 목적지로 비행을 하고 있었고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만 빼면 보통 날과 같았어요. 그때까지도 까맣게 몰랐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은 그날따라 비행을 하면서 앉아 대기를 하는데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바로 기장님께 알렸고 아니나 다를까? 그 예감은 실제가 되어서 기체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챈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다행히 안전하게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그때 저희 루트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었던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허가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관제센터와 교신을 하며 최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임에도 그때 긴장감은 심장을 쿵쿵거리게 만들었죠. 그렇게 우리 항공기체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비행을 다녔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에 방문한 경험은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그저 제가 운행하는 루트에서 지나가는 한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저희 운항 목적지가 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사실 뭐 딱히 관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한국을 가느니 일본을 한 번 더 가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일본만 가진 그 특유의 조용함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일본이 한국보다는 모든 기술면에서 우세하다고 느꼈죠.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해 몇 번이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느긋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고요한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급한 상황이 되면 숨이 막히고 참기가 힘든 기분이 들곤 해요. 제가 자라온 나라에 비해 아시아인들은 특히나 급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어떤 점이 다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희 나라 캐나다의 명품 거리에는 늘 여행객들로 붐비는데요. 특히나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시아인들입니다. 명품 거리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명품관에 들어가기 위해 몇 시간을 웨이팅을 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머물렀다가 가면 그 길가가 아주 더러워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많았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때 시민의식이 없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또 저의 경험까지 오해에 왜곡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기상 등 다양한 이유로 연착이 되거나 취소가 되는 날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늦어진다는 것에 빨리 확인해 달라,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얼른 체크해 달라 컴플레인을 걸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이용객들 중에서 한국인이었던 적이 많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기가 힘들었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이을게요. 다행히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체 수리팀과 이야기하는 것을 살짝 들어보니 당장 기체를 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났을 뻔했다며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알아채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금만 더 버텨서 일본 공항에 착륙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일본은 우리 항공사의 루트가 자주 가는 목적지이기도 했고 그러기에 우리 팀 모두에게 익숙한 나라였어요. 무엇보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지체했었다면 정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사 도착의 기쁨도 잠시 약간 믿업지 못한 마음이 있었긴 했어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정말 믿어도 될까? 또 그 특유의 빨리빨리 성격으로 대충 수리하는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몇 번의 비행만 더 마치면 홀가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일정이 꼬여버렸다는 변화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수리팀이 기체와 점검을 하는 데까지는 몇 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말에 우리 팀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상황을 보고하는 체계 단계만 해도 수일이 걸린다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승객분들에게도 전달해야 했어요. 갑자기 바뀐 일정에 승객분들은 당황하시긴 했지만 큰일 날 뻔한 것을 무사히 모면했고 안전하다는 것만으로 안도감을 가진 터라 갑자기 생긴 기다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없었지만 많이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어요.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짐까지 가지고서 어떻게 안전하고 안심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죠. 저희 나라 공항에 와 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공항이 안전한 곳은 아니거든요. 내려서 짐을 분실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주의해야 해요. 그런 공항이 익숙했던 저희 팀은 이런 걱정을 가진 채 공항에서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대기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우선 계속 고민을 한다고 해도 뚜렷한 방법을 내놓을 수 없으니 우선 승객들에게 수리팀의 수리 처리 상황을 보고 비행 일정을 정해 말씀드리기로 했고 승무원들도 승객들도 공항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채 대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안내를 마치고서야 저희 팀도 한숨 돌리려고 승무원들의 휴게실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니 누가 봐도 알겠는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의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의 승무원들은 우리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예쁘기로 유명했어서 보자마자 어떤 항공사인지 알았죠. 긴장이 확 풀려 버린 건지 다리가 떨리고 등이 으슬으슬하기 시작했어요. 열이 오르면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게다가 그날은 주말이었거든요. 저희 팀 모두가 저를 걱정하느라 울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 한국항공사 승무원이 다가와 아주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점점 더 열이 오른 저는 힘이 없었죠. 그러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는 말과 함께 이동형 휠체어로 순식간에 바로 지하에 위치한 병원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공항에 순식간에 병원 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니 여권을 제출하고 순식간에 접수를 한 뒤 링거까지 맞을 수 있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야 살 것 같더군요. 열이 식느라 그런지 온몸에 옷을 적셨습니다. 정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더라고요. 근처에 숙소를 찾고 싶었지만 몇 시간이 걸릴지 갑자기 호출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숙소를 잡기도 어려워서 정말 샤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도 저도 못하고 있었죠. 링거를 다 맞아갈 때쯤 들어가도 될까요?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까 저를 도와줬던 그 승무원이 다시 방문하셨더라고요. 제가 걱정돼서 와보셨다고 그제서야 왜 다들 한국항공사를 벤치마킹하고 모델로 삼아 본보기 하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친절과 진심이 생활처럼 녹아있는 모습에 괜히 그동안 보낸 저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더 필요한 건 없냐고 물으시는 그 말에 저는 샤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여쭤봤더니 샤워는 물론 옷도 드라이해주고 심지어 짧은 몇 시간 단위로만 이용할 수 있는 호텔도 있다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용실부터 없는 곳이 없었죠. 병원 하나로도 놀라웠는데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그녀는 다음 비행이 있어서 가야 한다곤 우린 헤어졌어요. 링거를 다 맞고 나서 밖으로 나갔죠. 그러고 나서 깨끗한 정신으로 처음 마주한 인천공항의 내부에 솔직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천공항은 총 1공항과 2공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더 최근에 생긴 2공항이었죠. 전 세계 공항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이 최고의 수준급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 승무원들이라면 거의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 들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좋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장관이었어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든 앉아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은 넘쳐났고 거기엔 항상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료 와이파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었죠.
한국의 스마트폰 기술력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통신 설비에 대한 것들이 최신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했는데 삼성과 애플 모두를 충전할 수 있는 각각의 케이블 보트가 있는 것을 보고는 정말 더 놀랐어요. 삼성만이 아니라 정말 이용할 모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저는 곳곳에 놓여 있는 인천공항 전체 시설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을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모든 언어를 선택해 안내를 살필 수 있었는데요. 아니 이 공항 이 공항에 거의 균등한 시설이 존재했어요. 병원뿐만 아니라 안마를 하며 쉴 수 있는 시설 우체국 서비스 목욕탕 여성 전용 수면실 샤워실 캡슐 호텔 등 이 모든 것을 공항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그 안전함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서 샤워하고 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저는 캡슐 호텔로 가봤습니다. 호텔하면 하루 이상을 머물러야 하고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있어 이용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데 이곳은 몇 시간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제가 필요한 시간대에 객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향이나 목적에 맞는 객실을 선택할 수 있었죠. 캡슐 호텔에서 쉬려다가 이용객들이 많아 조금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직원분께서 그러면 기다리는 대기시간 동안 샤워실을 이용하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실이 존재했어요. 그것도 최상급의 깨끗함을 유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오래 사용할 거라면 스파원 에어라는 금액을 주고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도 있다고 말해주셨죠. 또 그 안에는 여성 전용 수면실과 샴푸 그리고 바디워시가 제공된다고 했어요. 그냥 몸만 가면 됐죠. 더군다나 안전하게 캐리어 보관도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텔만큼 깨끗한 시설에 정말 놀라웠어요. 부끄럽지만 저희 나라는 공공시설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샤워를 하고 나온 저는 한결 좋아진 컨디션이 되었죠. 이제 한숨 돌리고 자야겠다 생각하는 찰나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가장 놀란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리한다고 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였죠. 저희는 너무도 당연하게 수일 걸릴 거라 생각하고 다른 항공기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처음으로 겪다 보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희 승무원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수리 기술력은 대단했습니다. 세계에서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이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한국만의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사람들을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세상에 빠르게 살 수 있도록 바꾸게 된 원동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나아가 그들의 빠른 결단력에 한국 사람들이 왜 요즘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모든 면에서 영향력이 많아지는지 단박에 알겠더군요. 아, 이들은 불편하면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고 빠르게 그것들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빠른 인터넷망과 스마트폰까지 보급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걸 빠르게만 하고 늘 의문을 갖는 한국인과 한국이 가진 문화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저는 좀 더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이번 휴가가 끝나고 나면 한국항공사에 지원서를 넣어보기로 말이에요.